누가 내 며느리를 쪼아내? 이 썩을 놈들아, 내가 진짜 치매인 줄 알았냐? 3년 동안 치매 시아버지의 똥오줌을 받아내며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환갑날 돌아온 건 남편의 외도와 아들의 배신, 그리고 이혼장이었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나던 그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내 며느리를 쫓아내? 이 썩을 놈들아, 내가 진짜 치매인 줄 알았냐? 3년 전 건실하던 중견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흉흉한 소문과 함께 박 회장이 쓰러졌던 그날부터 지은 씨가 살던 낡은 빌라는 사람 사는 집이 아닌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배어있던 거실은 이제 지독한 악취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 지경이었죠. 으아! 내 돈 내놔. 이 도둑놈들아. 거실 한복판에서 짐승 같은 괴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호령하던 카리스마 넘치는 박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을 휘젓는 노인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기저귀를 뜯어내고 자신의 배설물을 거실 벽지에 마구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누런 자국이 하얀 벽지를 더럽히며 퍼져나가는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지은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익숙한 체념과 고단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제발요. 지은 씨는 익숙하게 고무 장갑을 끼고 달려들었습니다. 박 회장의 손을 제지하려 했지만 노인의 힘은 상상 이상으로 셌습니다. 그가 휘두른 팔에 맞아 지은 씨는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벽에 칠해진 오물을 닦아내지 않으면 냄새가 온 집안 가구에 베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우, 지독해.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네. 진동을 해.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가 코를 틀어막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력한 방향제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상태를 살피거나 남편을 진정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는 듯 허공에 대고 신경질적으로 방향제를 뿌려댔습니다. 독한 꽃향기와 배설물 냄새가 뒤섞여 속을 메스껍게 만드는 기괴한 냄새가 집안을 메웠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좀 잡아주세요. 제가 빨리 닦을게요. 지은 씨가 바닥을 기며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치마폭을 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싫다, 싫어. 저 더러운 걸 내가 왜 만져? 내가 며느리니까 알아서 해야지. 나는 비위 상해서 못한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다시 안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지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만큼 꽉 깨문 입술 사이로 서러움이 차올랐지만 당장 눈앞의 현실이 더 급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가져와 벽을 닦고 박 회장의 손에 묻은 오물을 씻겨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멍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다시금 도둑년, 내 돈 내놔 라고 소리치며 지은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웅큼 뽑혀나갔지만 지은 씨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묵묵히 노인의 몸을 닦았습니다. 저녁 8시 현관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동현이 퇴근에 들어온 것입니다. 지은 씨는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채 현관으로 나가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왔어요. 저녁은. 아씨. 들어오자마자 똥냄새야. 진짜 밥맛 떨어지게. 동현은 신발을 벗기도 전에 인상부터 찌푸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몰골을 보고 걱정하기는커녕 더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해? 환기 좀 시키고 살라니까. 내 코가 썩는 것 같아. 아버님이 오늘따라 상태가 심하셔서 나도 힘들어요.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지은 씨가 쉰 목소리로 부탁했지만 동현은 콧방귀를 뀌며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밖에서 얼마나 시달리다 왔는데 집에서까지 일해야 해. 나는 비위 약해서 못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동현은 TV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박 회장의 고함 소리를 듣기 싫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멍하니 남편의 뒤통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업이 망했다고, 아버지가 미쳤다고 가장 먼저 등을 돌린 아들. 한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겠다고 알랑거리던 그 입으로 이제는 아버지를 짐짝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박 회장을 욕실로 데려가 씻겨야 했습니다. 아버님 목욕해요. 따뜻한 물에 씻으면 기분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박 회장을 억지로 일으켜 세워 욕실로 끌고 갔습니다. 샤워기를 틀자 박 회장은 물을 무서워하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거 놔. 날 죽이려고 해. 사람 살려. 박 회장이 발버둥을 치며 샤워기를 뺏으려 하는 바람에 지은 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들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젖은 옷을 입은 채 바닥에 미끄러질 뻔하며 겨우겨우 박 회장을 진정시켰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의 예능 프로그램 시청 소리가 깔깔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과 섞인 물기를 닦아내며 박 회장의 등을 밀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어 앙상하게 마른 노인의 몸을 닦아내자 박 회장은 그제야 조금 얌전해졌습니다. 지은 씨는 박 회장의 축 늘어진 어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한때는 호랑이 같던 회장님이셨는데 어쩌다 이렇게 되셨을까? 비록 치매로 인해 자신을 괴롭히지만 한없이 작아진 시아버지가 가엾기도 했습니다. 목욕을 마친 박 회장을 방에 눕히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지은 씨를 불렀습니다. 예, 너 친정 가서 돈 좀 빌려오면 안 되겠니? 뜬금없는 소리에 지은 씨는 젖은 머리를 털다 말고 멈췄습니다. 돈이라뇨? 무슨 돈이요? 내 시아버지 요양병원 보내야지. 우린 돈 없잖아. 너희 친정 오빠 사업한다며? 좀 융통해 달라고 해봐.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패물은 며느리 몰래 다 숨겨두고 며느리의 가난한 친정에게 손을 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빠도 형편 어려워요. 그리고 아버님 요양병원 가면 더 안 좋아지실 거예요. 제가 집에서 모실게요. 미련한 것. 내가 사서 고생이지. 난 모른다. 시어머니는 흥 하고 코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 한 구석에 놓인 책을 펼쳤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기출문제집. 전문적인 간병 지식이 없으면 시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에 틈틈이 공부를 시작한 지 2달째였습니다. 지은 씨는 돋보기를 쓰고 밑줄을 그어가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터져 있었지만 연필을 쥔 손가락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안의 모든 불이 꺼졌습니다. 동현은 안방에서 문을 잠그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나야. 아우, 집구석 냄새 때문에 미치겠어. 응, 조만간 정리해야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웃음소리가 지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여자의 직감으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 당장 남편과 싸우고 이혼을 한다면 병든 시아버지는 갈 곳이 없어지고 자신 또한 생활고에 시달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치심과 배신감을 꾹꾹 눌러 담으며 거실 소파에 쪽잠을 청했습니다. 아픈 허리를 웅크리고 누워 새벽 2시에 맞춰둔 알람을 확인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시아버지 기저귀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 시각 박 회장의 방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반짝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벽에 똥칠을 하며 소리를 지르던 치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고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 박 회장은 소파에 새우잠을 자고 있는 며느리 지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을 짐짝 취급하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을 씻기고 돌보는 며느리. 지난 3년간의 연기를 통해 그는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가짜인지를. 박 회장은 소리 없이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 속에서 그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저것들이 바닥을 드러낼 때까지. 그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마. 낡은 빌라의 거실 등만이 깜빡거리며 위태롭지만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지은 씨의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지은 씨의 60번째 생일 환갑이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동네 잔치를 벌였을 경사스러운 날이지만 부도난 집안의 며느리에게는 그저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평소보다 더 서러운 아침일 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생일상을 스스로 차리는 처지가 철양 맞았지만 그래도 환갑날 미역국도 못 먹고 넘기기엔 지난 세월이 너무 야속했기 때문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 냄비 앞에서 지은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막내딸이 벌써 60이 되었어요. 돌아가신 친정 부모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지은 씨는 갓 끓인 미역국을 한 김 식혀 박 회장의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오늘 제 생일이라 미역국 끓였어요. 박 회장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며느리가 내미는 숟가락을 기계적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국물 한 모금을 삼키는 시아버지의 입가에 국물이 흘러내리자 지은 씨는 손수건으로 정성스레 닦아주었습니다. 맛있으세요? 아버님 덕분에 저도 미역국 먹네요. 지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시아버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어 넘겨주었습니다. 그때 박 회장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지은 씨를 향해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초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멜로디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라면 밤늦게나 들어오던 남편 동현이 대낮부터 집에 온 것입니다. 지은 씨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현관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여보, 웬일로 일찍? 하지만 말을 잇기도 전에 지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동현의 옆에 낯선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한 화장에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 미라였습니다. 그녀는 낡고 좁은 빌라 현관을 들어서며 코를 찡그렸습니다. 자기야, 여기야. 어우, 냄새가 좀 나네. 환기 좀 시키지. 미라는 마치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지은 씨는 당황하여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분은 누구? 동현은 대답 대신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탁 소리나게 던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매정하던지 지은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동현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냉정했습니다. 그만하다니요? 그게 무슨...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못 살겠다. 이혼. 환갑날 아침에 남편에게서 받은 선물이 이혼 통보라니 지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당신 미쳤어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요? 지은 씨가 미라를 가리키며 따지자 동현은 뻔뻔하게 미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인사해. 이쪽은 최미라 씨. 우리 집안 빚 다 갚아주고 나 새 출발시켜줄 귀인이셔. 귀인이라니. 지은 씨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팔짱을 낀 채 지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아줌마, 눈치 좀 챙기시죠? 오빠가 그동안 많이 참았잖아요. 능력 없는 마누라 데리고 사느라. 그녀의 말투는 천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어머, 얘 동현아. 이 이쁜 아가씨는 누구니? 시어머니의 시선은 미라의 얼굴이 아닌 그녀가 들고 있는 최고급 명품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인사하세요. 제 사업 파트너이자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안목도 좋지. 어서 와라, 어서 와. 시어머니는 며느리 지은 씨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미라의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비굴한 웃음을 흘리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지은 씨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동현은 식탁에 던져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지은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도장 찍어. 위자료는 알다시피 줄 돈 없는 거 알지? 우리 집 망해서 빈털터리잖아. 그냥 몸만 나가. 빈털터리라 위자료를 못 준다면서 젊은 여자와 새 살림을 차리겠다는 남편의 모순된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네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환갑이라고요. 어떻게 30년 산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동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대수야. 나는 매일매일이 지옥인데. 아버지 똥 치우는 냄새 맡으며 사는 게 지겨워 죽겠다고. 동현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과 비겁함을 아내와 병든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옆에서 손부채질을 하며 거들었습니다. 아우 시끄러워. 아줌마 좋게 말할 때 도장 찍고 나가세요. 질척거리는 거 딱 질색이니까. 그녀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지은 씨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 구석 낡은 소파에 앉아 초코파이를 우적우적 씹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검은 초콜릿 가루를 잔뜩 묻힌 채 멍한 눈으로 며느리가 쫓겨나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된 시아버지. 지은 씨는 그런 시아버지가 원망스럽기보다 가여웠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 나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작자가 며느리를 내쫓고 첩을 들이는 꼴을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도장 안 찍으면 어쩔 건데. 생활비 끊어버릴 거야. 이 집에서도 당장 쫓아낼 거고. 동현은 비열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래. 그녀는 바닥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뼈 빠지게 살았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라가 건넨 용돈 봉투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남편은 빨리 끝내라며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에잇, 꼴 보기 싫어. 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는 지은 씨가 오열하는 꼴이 보기 싫었는지 베란다 창고 문을 열고 지은 씨의 짐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철퍼덕. 가방이 열리며 낡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지은 씨의 30년 세월이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소리였습니다. 지은 씨는 흩어진 옷들을 주섬주섬 챙겨 담으며 흐느꼈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축하의 박수 소리 대신 고성과 욕설, 그리고 지은 씨의 찢어지는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초코파이를 먹던 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입가에 묻은 초콜릿 가루 아래로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실룩거리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의 떨림이었을까요? 아니면 다가올 반전을 예고하는 신호였을까요? 지은 씨의 환갑날은 그렇게 비극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통곡 소리가 거실을 메우고 있을 때 현관문의 도어록이 다시 한번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무거운 침묵을 깨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준호였습니다. 지은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금지옥엽 키워온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준호라면 다를 것이라 믿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등을 돌려도 아들만큼은 엄마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이 지은 씨의 눈동자 속에서 간절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내 아빠가 미쳤나 봐. 갑자기 이혼하라고 하잖아. 저 여자가 누군지 아니? 내가 아빠 좀 말려봐. 지은 씨는 아들의 옷소매를 부여잡고 애원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도 준호의 표정은 묘하게 담담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잡힌 팔을 슬그머니 빼냈습니다. 마치 귀찮은 것을 털어내듯 그 손길은 매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곁이 아닌 아빠 동현과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 미라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허공에서 갈 곳을 잃고 멈췄습니다. 준호야? 지은 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준호는 엄마를 외면한 채 동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위로가 아닌 차가운 계산이었습니다. 아빠 사업 망하고 우리 집 지금 빚더미에 앉았잖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식구 다 길거리에 나앉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건조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줌마가 우리 빚 다 갚아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이게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지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엄마를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말을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 저렇게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준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돈 때문에 엄마를 버리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지은 씨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지만 준호는 냉정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는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지금 나가서 돈 벌 수 있어요? 아빠 병원비 감당할 수 있냐고요. 아들은 엄마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엄마의 삶을 무능력이라는 단어 하나로 매도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제 미래를 생각해야 해요. 엄마 따라가서 고생하긴 싫어요. 저는 아빠랑 새 아줌마랑 살래요. 준호의 선언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30년의 세월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발라 키운 자식이 돈 앞에서 엄마를 버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보다 시댁의 구박보다 아들의 배신이 지은 씨를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지은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자 그녀는 식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듯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그런 준호가 기특하다는 듯 웃으며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준호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역시 똑똑하네. 상황 판단이 빨라. 이거 용돈 해라.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아줌마한테 말하고.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씩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바로 앞에서 아들은 상간녀에게 용돈을 받으며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은 씨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낳은 것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구나. 돈이라면 부모도 팔아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지만 내 자식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은 씨는 더 이상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자리에 차가운 분노와 허무함만이 들어찼습니다. 이 집구석에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시댁 식구들도 모두 돈이라는 욕망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짐승들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옷가지들을 묵묵히 주워 담았습니다. 가방에 옷을 구겨 넣는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결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그제야 속이 시원하다는 듯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얼른 나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에이구, 알터니가 빠진 것 같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준호는 엄마의 시선을 피하며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깥바람이 들이닥쳐 지은 씨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마구 흐트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족들의 냉대였습니다. 지은 씨는 짐 가방을 끌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30년의 기억들이 발밑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신혼 때 함께 도배하던 기억, 준호를 낳고 기뻐하던 기억, 시아버지를 목욕시키며 웃던 기억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은 씨가 현관 문턱을 넘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는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고 묵직한 그 소리는 거실의 소란스러움을 뚫고 지은 씨의 귀에 꽂혔습니다. 지은 씨는 멈칫하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그녀가 매일같이 밀고 당겼던 휠체어 소리였습니다. 지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초코파이 봉지를 손에 쥔 채 입가에 초콜릿을 묻히고 멍하니 앉아있던 박 회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멍하니 있던 눈동자가 어느새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힘차게 밀며 쫓겨나는 며느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또 발작을 일으키거나 떼를 쓰려는 줄 알고 긴장하며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지은 씨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것이 광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은 씨가 현관 문턱을 넘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들려온 드르륵, 드르륵 하는 묵직한 바퀴 소리는 거실의 소란을 잠재울 만큼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지은 씨의 손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밀고 다녔던 시아버지 박 회장의 휠체어 소리였습니다. 지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초코파이 봉지를 손에 쥔 채 입가에 초콜릿을 잔뜩 묻히고 있던 박 회장이 어느새 현관 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거나 괴성을 지르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힘차게 밀며 쫓겨나는 며느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동현과 시어머니 그리고 미라는 박 회장이 또 발작을 일으키거나 때를 써서 지은 씨의 출국을 방해할까봐 잔뜩 긴장한 채 지켜보았습니다. 아우, 아버지 또 왜 저러셔? 빨리 내보내야 하는데. 동현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지만 박 회장은 아들의 말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오직 지은 씨만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떨리는 손이 허공을 휘젓더니 지은 씨의 낡은 점퍼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세던지 지은 씨는 깜짝 놀라 시아버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아버님. 지은 씨의 눈에서 다시금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등을 돌린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정신 놓은 시아버지뿐이라니. 그 사실이 사무치게 고맙고도 슬펐습니다. 저 이제 가요, 아버님. 죄송해요. 끝까지 모시지 못해서. 건강하셔야 해요. 밥 거르지 마시고요. 지은 씨는 울먹이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쥐고 있던 지은 씨의 옷자락을 놓아주기는커녕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품 안을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낡은 환자복상의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꺼냈습니다. 그것은 가죽이 다해지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아주 오래된 갈색 서류 가방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젊은 시절 회사를 일굴 때 들고 다녔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후로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물건인데 언제 저걸 품에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박 회장은 떨리는 양손으로 그 낡은 가방을 지은 씨의 가슴팍으로 쑥 밀었습니다. 마치 이것만은 꼭 가져가야 한다는 듯 간절하고도 절박한 몸짓이었습니다. 으어. 박 회장의 입에서 뜬 모를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은 씨는 엉겁결에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현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노인네가 하다 이제 쓰레기까지 챙겨주네. 그거 다 사가서 버려야 될 가방 아니야. 동현은 아버지의 휠체어를 발로 툭툭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버지, 그거 며느리 퇴직금이에요. 안에 뭐 10원짜리라도 들었나 보지. 가족들의 비웃음이 쏟아졌지만 박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현을 향해 고개를 획 돌리더니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날카롭던지 동현은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뭐야? 방금 눈빛이 왜 저래? 정신이 돌아왔나? 하지만 박 회장은 이내 다시 초점을 잃은 눈으로 돌아와 침을 흘렸습니다. 동현은 자신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은 씨는 품에 안긴 낡은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죽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자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니 가방이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회장은 지은 씨의 손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동자가 강렬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이건 너 거야. 꼭 가져가야 해. 절대 뺏기지 마라. 지은 씨는 시아버지의 그 기이한 총기를 느꼈습니다. 평소의 멍한 눈빛이 아닌 무언가를 호소하고 지시하는 듯한 그 눈빛. 지은 씨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이거 소중히 간직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 씨가 시아버지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비비며 오열하자 뒤에서 지켜보던 미라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청승 떨 거야? 빨리 안 나가고 뭐해? 미라는 지은 씨의 등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빨리 나가요. 재수없게 문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지은 씨는 미라의 손길에 밀려 현관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쿵!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지은 씨의 등 뒤에서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지은 씨와 가족들을 영원히 단절시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지은 씨는 휠체어에 앉은 박 회장이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젓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지은 씨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품에는 시아버지가 준 낡은 서류 가방이 안겨 있었고 옆에는 초라한 짐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고독감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꺼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지은 씨의 흐느낌 소리만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은 씨는 문득 품에 안고 있던 가방의 묵직함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길래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그냥 버려야 할 쓰레기였다면 시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주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방 잠금 장치에는 다이얼 번호키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녹이 쓴 장식이었지만 잠금 장치는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번호가 뭐지? 지은 씨는 무심코 시아버지의 생일을 떠올렸습니다. 매년 미역국을 끓여드렸던 그 날짜. 설마 하는 마음으로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0, 8, 1, 5. 마지막 숫자를 맞추자 달칵하는 경쾌한 금속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지은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가방 틈 사이로 낡은 냄새와 함께 빳빳한 종이 뭉치들이 보였습니다. 쓰레기나 잡동사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을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앉아 그녀는 시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산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달칵하는 경쾌한 금속음과 함께 낡은 가죽 가방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지은 씨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방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낯설고도 묵직한 종이 냄새였습니다. 어두운 복도 센서 등이 꺼질까봐 지은 씨는 몸을 움츠려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박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로고가 박힌 서류 봉투들과 은행 직인이 찍힌 두툼한 봉투들이 질서정연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홀린 듯 맨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권리증.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타난 문구에 지은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지상 15층짜리 상가 건물.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소유자란에는 박 회장이 아닌 박지은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은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 원인은 증여, 접수 일자는 무려 2년 전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치매 증상을 보이며 쓰러져 거실 벽에 똥칠을 하고 괴성을 지르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지은 씨의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다른 봉투들도 열어보았습니다. 회사 주식 양도 증서, 정기예금 통장, 금고 열쇠. 쏟아져 나오는 서류들의 명의는 전부 박지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증까지 완벽하게 마친 상태라 법적으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내 것이었습니다. 금액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막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 돈이 없어 쩔쩔매고 며느리로서의 자존심까지 팔아가며 똥 기저귀를 갈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 밤마다 이 엄청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방 구석에 작은 쪽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박 회장의 삐뚤빼뚤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내 며느리 지은아.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똥 기저귀 갈아주던 내 손길이 따뜻해서 견딜 수 있었다. 이건 정당한 내 몫이다. 저놈들에게 10원 한 장 뺏기지 마라. 지은 씨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아버님. 그것은 벼락부자가 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짐짝 취급하던 남편과 아들에게 받은 상처를 시아버지의 깊고 거대한 사랑이 감싸 안아주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3년간의 지옥 같은 독박 간병.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시아버지는 침묵 속에서 며느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방패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은 씨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최신형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에 걸려 웅얼거리던 목소리가 아닌 3년 전 호랑이 회장님 시절의 카랑카랑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아, 나다. 많이 놀랐지? 박 회장의 목소리가 복도의 정막을 깼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회사가 부도났다고 거짓 소문을 내고 치매 걸린 척 연기를 해야만 했다. 돈이 없어지고 내가 바보가 되어야만 내 주변 놈들의 진짜 속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다. 녹음기 속 박 회장은 씁쓸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하더구나. 내 아들놈은 애비 똥 냄새 난다고 도망가고 내 마누라는 돈 없다고 나를 버리려 하고 핏줄이라는 것들이 더 무섭더구나. 하지만 지은이 너는 달랐다. 목소리가 잠시 떨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밤마다 내 굳은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울 때 나도 속으로 많이 울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너에게 더 확실한 미래를 주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다. 김 변호사를 시켜 밤마다 몰래 서류 작업을 마쳤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박 회장의 목소리에 서늘한 분노와 결기가 서렸습니다. 이 녹음기를 듣고 있다면 놈들이 기어이 너를 쫓아냈다는 뜻이겠지. 지은아, 이제 울지 마라. 이 가방을 들고 당당하게 들어와라. 그리고 보여줘라.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뚝. 녹음이 끊기고 지은 씨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뺨 위로 서늘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지은 씨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버려진 호구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100억 자산가이자 박 회장이 인정한 유일한 후계자로서의 당당하고 매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눈물을 쓱 닦아내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품에 안은 낡은 서류 가방이 이제는 천군만마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현이 쓰레기 봉투를 양손에 들고 귀찮다는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 냄새가 안 빠지네. 방향제를 들이부어야지 원. 그는 투덜거리며 복도로 나왔다가 아직 가지 않고 서 있는 지은 씨를 발견하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아직도 안 갔어? 질척거리게 왜 이래 진짜? 동현의 시선이 지은 씨가 소중하게 품고 있는 낡은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거 아까 아버지가 준 쓰레기 가방 아니야. 그걸 뭐 보물단지처럼 들고 있어. 버리고 가라니까. 동현은 비웃으며 지은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리 줘봐. 내가 버려줄게. 안에 뭐 꼽을 쳐둔 비상금이라도 있나 보지. 그는 장난처럼 지은 씨의 가방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예전처럼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뒤로 숨기며 동현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차가운지 동현은 순간 흠칫 놀라 손을 멈췄습니다. 손대지 마. 지은 씨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뭐야? 당신 눈빛이 왜 그래? 동현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지은 씨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쓰레기? 그래, 너희들 눈에는 이게 쓰레기로 보이겠지. 진짜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들이니까. 지은 씨는 동현을 밀치고 다시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켜. 내 집에 들어가야겠으니까. 당신 미쳤어. 여기가 왜 네 집이야? 쫓겨난 주제에. 동현이 고함을 질렀지만 지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열려있는 현관문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동현의 당황한 외침과 복도 센서 등이 깜빡거리며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잔혹하고도 통쾌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빌라 복도에서 벌어진 실랑이는 곧 집안까지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 씨가 서류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동현은 억지로 뺏으려 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곱게 내놓으라고. 이거 내 거야. 손대지 마. 두 사람의 거친 몸싸움 소리에 현관문 안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나머지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미라 그리고 아들 준호까지 현관 앞에 섰습니다. 미라는 지은 씨가 품에 안고 있는 가방을 보자마자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 가방이 낡은 잡동사니가 아니라 돈다발이 든 보물 상자처럼 보였나 봅니다. 어머, 자기야. 저거 뭐야? 아버님이 숨겨둔 돈이야. 미라는 신발을 신을 새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이 아줌마가 정말. 나갈 거면 빈몸으로 나갈 것이지 뭘 훔쳐가는 거야. 미라는 다짜고짜 지은 씨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 씨는 가방을 지키느라 미라의 손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날카로운 손톱이 지은 씨의 머리카락을 파고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누가 내 며느리 몸에 손을 대. 집 안 거실 깊숙한 곳에서 천둥 소리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낡은 빌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우렁차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동작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췄습니다. 동현도 미라도 시어머니도 얼어붙은 채 천천히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관 너머 거실 한복판,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휠체어에 구부정하게 앉아 초코파이를 먹던 치매 노인 박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발로 차버리고 두 다리로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대나무처럼 곧게 펴져 있었고 초점 없이 흐릿하던 눈동자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3년 전 회사를 호령하던 호랑이 회장님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동현은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버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성큼성큼 현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뚜벅뚜벅. 맨발이었지만 그의 발걸음 소리는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 회장은 현관 앞에 서 있는 동현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동현은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걸으세요. 정신이. 짝.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회장의 거친 손바닥이 동현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고막이 터질 듯한 파열음과 함께 동현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동현을 박 회장은 다시 한번 걷어찼습니다. 이 썩을 놈. 애비가 똥오줌 못 가린다고 짐짝 취급하더니 이제는 제 마누라까지 내쫓아. 내 놈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박 회장의 호통에 동현은 바닥에 나뒹굴며 벌벌 떨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던 그에게 호랑이 같던 아버지의 귀환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영감. 치매 아니었소? 우리 다 속인 거야. 박 회장은 아내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속여? 내가 미친 척, 돈 없는 척 안 했으면 당신들 속을 알았겠어. 3년 동안 똥칠하는 남편 냄새 난다고 코 막고 도망 다니던 게 누군데. 박 회장의 서슬 퍼런 일갈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라는 상황 파악이 안 되어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아니라고. 그럼 재산이 다 있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갔지만 박 회장의 눈빛을 마주하자 등골이 오싹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가족들을 한심하다는 듯 훑어보고는 현관 밖 복도에 서 있는 지은 씨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금 전에 분노는 사라지고 그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애처롭게 변했습니다. 지은아. 그 다정한 부름에 지은 씨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박 회장은 현관 밖으로 나와 지은 씨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가방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고생시켰어. 이 못난 시애비 살리겠다고 내 청춘 다 바쳤는데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났다. 박 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시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물을 뒤집어 쓰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지켰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가 온전한 정신으로 돌아와 자신을 안아주는 이 순간
지난 3년의 지옥 같았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은 지은 씨를 부축하여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들어와라. 여기가 내 집이다. 이 집의 주인은 나도 아니고 저놈들도 아니고 바로 너다. 지은 씨는 시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다시 현관을 넘었습니다. 조금 전 쫓겨나던 비참한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집주인으로서의 귀환이었습니다. 동현과 미라 시어머니는 구석으로 몰려 쥐 죽은 듯 엎드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 중앙에 서서 가족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들어라. 오늘부로 내 연극은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기생충 같은 삶도 끝이다. 그의 선언은 단호하고 냉혹했습니다. 내 재산은 단 한 푼도 너희에게 주지 않는다. 똥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준 내 며느리 지은이가 전 재산의 상속자다. 억울하면 소송해라. 하지만 10년이 걸려도 너희는 못 이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미라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전 재산이라니. 오빠 땅 있다며. 건물 있다며. 그녀는 동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과 지은 씨는 그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품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길게 불었습니다. 삐잉 마이너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지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턱짓으로 동현과 미라를 가리켰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내 집에서 당장 치워.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품에 안은 서류 가방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제 진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의 발톱이 드러났고 사냥감들은 도간에 든 쥐가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호루라기 소리가 신호탄이 되어 낡은 빌라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검은색 정장을 맞춰 입은 건장한 사내 4명이 좁은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위압적인 체구와 날카로운 눈빛에 동현과 미라, 시어머니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거실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은 씨를 내쫓으며 기세등등했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었죠. 박 회장은 꼿꼿한 자세로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 들어오게. 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들 뒤로 말끔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오랜 법률 자문을 맡아온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중하게 박 회장과 지은 씨에게 인사를 건넨 뒤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빌라를 포함한 강남의 상가 건물 3채, 그리고 회사 지분 60%는 모두 박지은 님의 명의로 이전 등기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선언은 핵폭탄급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강남 건물, 지분 60%? 미라의 눈이 뒤집힐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동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김동현,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버지는 빈털터리고 내가 숨겨둔 알짜배기 땅이 있다며. 다 거짓말이었어. 동현은 멱살을 잡힌 채 캑캑거렸습니다. 아니, 나도 몰랐어. 아버지가 진짜 망한 줄 알았지. 이 사기꾼 새끼. 내 돈 내놔. 내 청춘 물어내. 미라는 손톱을 세워 동현의 얼굴을 핥휘었고
동현은 비명을 지르며 방어했습니다. 서로를 귀인이라 부르며 희희낙낙하던 불륜 커플이 돈이라는 끈이 끊어지자마자 서로를 물어뜯는 아귀다툼을 벌이는 꼴이라니. 지은 씨는 그 추악한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랑이라 포장했지만 결국 돈을 조차 모인 날파리들의 최후였습니다.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아들 준호가 슬금슬금 기어 나왔습니다. 그는 잽싸게 상황 파악을 끝내고는 박 회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니에요. 저는 엄마 쫓아내기 싫었는데 아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 엄마 사랑해요. 아들의 비굴한 변명에 지은 씨의 가슴이 다시 한번 욱신거렸습니다. 불과 10분 전 엄마는 능력 없잖아라며 매몰차게 등을 돌렸던 아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준호의 손을 구두발로 걷어찼습니다. 저리 비켜라. 썩은 놈의 새끼. 내 놈이 내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어디서 혓바닥을 놀려. 박 회장의 호통에 준호는 나가떨어졌습니다. 내 재산은 3년 동안 내 똥 닦아주고 밥 먹여준 며느리 몫이다. 너희들에겐 10원 한 장 없다.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박 회장의 선언은 단호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보다 마음을 나눈 며느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그는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 지은 씨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고 있던 서류 가방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싸우고 있는 동현과 미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 보기 역겨우니까. 지은 씨의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작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들이 그랬지. 돈 없으면 가족도 아니고 능력 없으면 짐이라고. 지은 씨는 동현이 자신에게 던졌던 이혼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당신들 말대로 해줄게. 돈 없는 당신들은 이제 내 가족 아니야. 그녀는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동현의 얼굴에 흩뿌렸습니다. 팔락거리는 종이들이 동현의 뺨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혼 해줄게. 난 합의 이혼은 없어. 내 변호사가 유책 배우자 소송을 진행할 거야. 위자료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 당신은 빈몸으로 나가서 길거리에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알아서 해. 지은 씨의 눈빛은 30년간 순종적이었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든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동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무릎으로 기어와 지은 씨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여보, 지은아, 내가 미쳤었어. 잠깐 귀신에 씌었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우리 준호 봐서라도. 준호? 제가 내 아들이니? 돈 따라 새 엄마한테 간다던 앤데. 지은 씨는 동현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소름 끼치니까. 그녀는 미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남의 가정 파탄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될 거야. 상간녀 소송 준비해놔. 가진 거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게 해줄 테니까. 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건물주 사모님이 될 줄 알았는데 정과자의 빚쟁이가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지은 씨는 박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청소할 시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경호 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당장 내 집에서 끌어내. 눈에 안 보이게 치워버려. 경호원들이 우렁차게 대답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 꽉 막혀있던 체증이 뚫리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사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것은 자비로운 처분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거실에는 비명과 고성이 난무했지만 지은 씨의 귀에는 오직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경호원들의 움직임이 기민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훈련된 사냥개처럼 동현과 미라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거나, 내가 이 집 가장이야. 어디서 감히. 동현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저었지만 건장한 경호원 한 명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는 데는 채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악, 내 팔. 이거나. 동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꼴은 가장의 위험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겁에 질린 폐잔병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옆에 있던 미라 역시 비싼 명품 원피스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버둥 쳤습니다. 야,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고소할 거야. 손대지 마. 그녀는 하이힐 굽으로 경호원의 정강이를 차려 했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자로 뻗어 드러누워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죽인다. 동네 사람들아. 그녀의 통곡 소리가 낡은 빌라의 벽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호령했습니다. 시끄럽다. 입 다물고 썩 꺼져라.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 서슬 퍼런 일갈에 경호원들은 더욱 힘을 주어 세 사람을 질질 끌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 씨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겪었던 수모와 멸시, 그리고 눈물 젖은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무시, 시어머니의 구박, 그리고 아들의 배신까지. 그 모든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동현과 미라 시어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로 현관 밖 복도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철퍼덕.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살이 쓸리는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은 볼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복도의 센서 등이 깜빡거리며 그들의 처참한 몰골을 비추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하나둘 현관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싸움 났나 봐. 어머, 저 집 망했다더니 쫓겨나나 보네. 저 여자 꼴 좀 봐. 불륜녀라더니 꼴 좋다. 주민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쏟아지자 미라는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며 동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야, 김동현. 책임져.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잖아. 미라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동현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건물주 아들이라며. 숨겨둔 땅 있다며. 다 사기였어. 동현은 쏟아지는 매질을 피하며 웅크렸습니다. 아, 아파. 나도 몰랐다고. 그만 좀 해. 서로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헐뜯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막장 드라마의 한 장면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말년에 이게 무슨 꼴이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며느리 탓만 하는 그녀의 모습에 구경하던 이웃들마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지은 씨는 현관문 안쪽에 서서 그 아비규환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건조했습니다.
동정심조차 생기지 않을 만큼 그들에게 질려버린 탓이었습니다. 여보, 지은아, 문 좀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동현이 기어가 현관 문지방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의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이 지은 씨의 신발 끝에 닿을 듯 했습니다. 지은 씨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럽게 어딜 만져. 내 집에 얼씬도 하지 마. 그녀는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경호원들은 동현을 들어올려 복도 끝 계단 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동현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 참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은 씨는 현관문을 쾅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집 안 깊숙한 곳, 자신의 방에 숨어있던 아들 준호가 쭈뼛거리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종료된 줄 알고 자신의 옷가지와 노트북을 챙겨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박 회장과 경호원들이 버티고 있었죠. 준호는 당황하여 멈칫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박 회장은 손자를 노려보며 지팡이를 들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내려놔라. 네. 제 짐인데요. 제 옷이랑 노트북. 내 짐. 이 집에 내 것이 어디 있어. 내가 번 돈으로 산 거 하나라도 있냐? 박 회장의 호통에 준호는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사실 그 가방 안에 든 노트북이며 명품 옷들은 전부 할아버지가 준 용돈이나 아빠 카드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옷만 입고 나가라. 팬티 한 장, 양말 한 짝도 못 가져간다. 박 회장의 명령은 추상 같았습니다.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 지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아니죠.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준호는 엄마라면 자신을 감싸줄 것이라 믿고 지은 씨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가 시켜서 그런 거지 제 진심은 아니었어요. 저 엄마밖에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은 씨는 아들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살점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을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불과 30분 전 돈 많은 새엄마를 따라가겠다며 친엄마를 헌신짝처럼 버렸던 페류나였습니다. 지은 씨의 뇌리에 엄마는 능력 없잖아라고 말하던 준호의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상처는 지은 씨의 모성애마저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준호의 손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 준호의 눈에 기대감이 서렸습니다. 너는 아까 분명히 말했다. 능력 없는 엄마 버리고 돈 많은 새 아줌마 따라가겠다고. 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내 입으로 한 선택이다. 그 선택에 책임을 져라. 준호의 표정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준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지은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호원 아저씨, 이 사람도 내보내주세요. 지은 씨의 명령에 경호원들이 준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준호는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에 의해 가방을 뺏기고 현관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현관 밖에서는 쫓겨난 가족들이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때문에 쫓겨났잖아. 누가 꼬리치래. 꽃뱀 주제에. 아이고, 내 신세야. 그 추악한 소음들을 뒤로하고 지은 씨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커덕.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와 함께 집안에는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지은 씨는 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자식을 제 손으로 내쳤다는 아픔과 드디어 이 지옥 같은 관계를 끊어냈다는 해방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 회장과 바닥에 주저앉은 지은 씨만이 남았습니다. 박 회장은 휠체어에 앉지 않고 꼿꼿이 서서 며느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지은 씨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담긴 위로와 미안함, 그리고 고마움이 지은 씨의 가슴 속 깊이 전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이 낡은 빌라 안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소동이 끝나고 현관문이 굳게 닫히자 낡은 빌라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무겁고 습한 정막이 아니라 폭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투명한 고요함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3년 동안이나 구부리고 있었던 허리를 펴고 바보 흉내를 내느라 억눌러왔던 정신을 온전히 되찾은 탓인지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과 함께 후련함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떠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건네는 며느리를 보며 박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아, 많이 놀랐지? 애비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호통치던 호랑이 회장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씨의 손을 꼭 잡는 따뜻하고 자상한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저으며 시아버지가 건네는 물잔을 받쳐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정말 길거리에 나앉았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 씨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3년간의 고생에 대한 회한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준 시아버지에 대한 깊은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지은 씨를 옆자리에 앉히고 천천히 지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년 전 내가 회사에서 쓰러졌을 때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와중에도 다 들리더구나. 동현이 놈이 노인네 언제 죽나 수군거리는 소리, 마누라가 병원비 아깝다며 혀 차는 소리.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했는데 돈 없어진 늙은이는 그저 짐짝이더구나. 그때 나는 결심했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고. 저것들의 진짜 속을 끝까지 봐야겠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은 씨의 거친 손을 어루만졌습니다. 다들 도망가려고 눈치만 보는데 너 혼자 내 곁을 지키더구나. 똥칠한 벽을 묵묵히 닦고 욕설을 퍼붓는 나를 껴안고 씻겨주던 내 손길. 그게 나를 살렸다. 박 회장은 지은 씨가 잠든 새벽 몰래 김 변호사를 불러 재산 이전을 준비했던 밤들을 고백했습니다. 지은 씨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쪽잠을 자는 동안 박 회장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으며 며느리의 미래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이 건물과 주식은 내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놈들에게 뺏기지 마라. 알겠느냐? 박 회장의 당부에 지은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명심할게요. 아버님이 주신 거니까 제 목숨 걸고 지킬게요. 박 회장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허허 웃으며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진짜 은퇴다. 회사는 내가 전문 경영인을 둬서 운영하든 팔아서 자선 사업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이제 골치 아픈 돈 계산은 딱 질색이다. 그럼 아버님은 뭐 하시려고요? 지은 씨가 걱정스레 묻자 박 회장은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하긴. 너랑 맛있는 거나 먹으러 다녀야지. 내가 요양보호사 공부할 때 맛집 리스트 적어 놓은 거 내가 다 봤다. 거기 다 가보자. 지은 씨는 멍하니 있다가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치매 걸린 척하면서 며느리의 노트까지 훔쳐보셨다니 시아버지의 연기력과 관찰력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버님. 저 맛집 정말 많이 알아요. 내일부터 당장 가요. 냉면도 먹고 갈비도 뜯고 아버님 좋아하시는 회도 실컷 먹으러 가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채워지자 비로소 집안의 냉기가 가시고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지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현과 준호,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겉으로만 화목해 보이는 가식적인 사진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망설임 없이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가위를 가져와 사진을 오려냈습니다. 동현과 준호, 시어머니의 얼굴이 잘려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은 것은 박 회장과 지은 씨가 나란히 서 있는 부분뿐이었습니다. 지은 씨는 그 조각난 사진을 다시 액자에 끼워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지갑 속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껍데기는 버리고 진짜 알맹이만 간직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진작 그랬어야지. 박 회장은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3년 동안 굽히고 있느라 뻐근했던 허리가 펴지듯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시원하게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이치던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가구들 위로 빛이 내려앉자 집안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깥바람이 들어와 집안에 배어있던 퀴퀴한 냄새와 지난날의 우울함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아버님, 바람이 참 좋아요. 이제 봄이 오려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인생에도 진짜 봄이 오는구나. 지은 씨는 시아버지 옆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골목길 어귀에서 동현과 미라가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100억 자산가로서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아버지와 함께할 행복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에서 자유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박지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늦가을, 서울역 광장의 무료 급식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에 퀭한 눈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게 초라한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양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동현과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던 아들 준호였습니다. 동현은 떡진 머리를 벅벅 긁으며 배급 순서가 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1년 새 폭삭 늙어 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였죠. 옆에 선 준호는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었지만
그마저도 액정이 깨져 터치가 잘 먹지 않는지 연신 신경질을 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줄 좀 똑바로 서요. 새치기 당하잖아.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비를 타박했습니다. 동현은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알았다, 임마. 배고파서 눈이 안 보여서 그런다. 두 사람의 대화에는 가족 간의 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서로에 대한 원망과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미라에게 사기를 당해 남은 돈마저 다 털리고 찜질방과 고시원을 전전하다 결국 거리로 나앉게 된 그들의 말로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동현은 밥을 푸는 봉사자의 손길을 바라보며 1년 전 지은 씨가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똥냄새 난다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밥상이 지금은 죽도록 그리운 천상의 만찬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걷어찬 것은 밥상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한편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6인실. 시어머니는 창가 침대에 홀로 누워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침대의 노인들은 자식들이 찾아와 과일을 깎아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녀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현과 준호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며느리 지은 씨가 찾아올 리는 만무했습니다. 할머니, 기저귀 갈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다가와 이불을 들추자 시어머니는 수치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3년 전 남편의 기저귀를 가는 지은 씨를 보며 코를 막고 더럽다고 핀잔을 주었던 자신이 이제는 남의 손에 기저귀를 맡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와다오. 뒤늦은 참회의 목소리는 병실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고 공평하게 죄의 무게를 달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서울 강남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의 옥상 정원. 따스한 가을 햇살이 정원의 푸른 잔디와 붉게 물든 단풍나무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 속 하얀 파라솔 아래에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지은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서가 가져온 결제 서류를 검토하며 만년필로 서명을 하고 있었죠. 1년 전 낡은 점퍼를 입고 쫓겨나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고 우아한 CEO의 포스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멋진 페도라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박 회장이 선베드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서류 다 봤어요. 이번 분기 수익이 꽤 괜찮네요. 지은 씨가 서류를 덮으며 밝게 말하자 박 회장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윙크를 했습니다. 거봐라. 내가 뭘 했냐. 너는 사업 수완이 있다니까. 나보다 훨씬 낫다. 박 회장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느라 구부정하게 다녔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원 난간으로 다가갔습니다. 발 아래로 바쁘게 움직이는 자동차들과 사람들이 장난감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호텔 뷔페 예약해뒀는데 양갈비 어떠세요? 오, 양갈비. 좋지. 거기 디저트도 맛있더구나. 박 회장은 입맛을 다시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 씨는 미리 준비해둔 와인잔 2개에 붉은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한 잔을 박 회장에게 공손히 건넸습니다. 여기요, 아버님. 식전주로 딱이에요. 박 회장은 와인 잔을 받아들고 향을 음미했습니다. 향이 좋구나. 가을 냄새가 나.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흐트려 놓았습니다. 지은 씨는 문득 지난 날이 떠올라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가 말이냐? 그때 치매 연기하실 때요. 벽에 똥 칠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진짜였어요. 지은 씨의 짓궂은 질문에 박 회장은 얼굴을 붉히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거야 뭐. 된장에다가 초콜릿 좀 섞어서 만든 특수 분장이지. 내가 진짜로 그랬겠냐? 어머, 정말요? 저는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데요. 냄새도 진짜 같았는데. 허허, 연기의 디테일이지. 냄새는 청국장 가루를 좀 썼다. 내가 기저귀 갈아줄 때 엉덩이에 힘주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 박 회장의 고백에 두 사람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연기 대상감이에요. 할리우드 가셔도 되겠어요. 내가 왕년에 연극 좀 했었지. 근데 그 연기 덕분에 진짜 보석을 찾아냈으니 남는 장사 아니냐? 박 회장은 지은 씨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아, 네 아버님. 고맙다. 못난 시애비 믿고 따라와줘서. 그리고 이렇게 훌륭하게 회사를 이끌어줘서. 아니에요.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신 덕분이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쨍그랑 마이너스. 맑고 청아한 유리잔 소리가 옥상 정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지난 30년의 고통과 시련을 씻어내고 새로운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지은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다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산 타워가 보이고 한강의 윤슬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지은 씨의 시간은 이제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 엄마로서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박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은 찾아볼 수 없고 여유와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회장 역시 며느리의 당당한 옆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확인한 노년의 사업가는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화면은 두 사람이 건배하는 모습을 풀샷으로 잡으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파란 하늘 아래 우뚝 선 빌딩 숲, 그 꼭대기에서 빛나는 두 사람의 모습. 그 위로 잔잔하고 희망찬 음악과 함께 하얀 자막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거짓은 잠시 진실을 가릴 수 있어도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진심은 통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당신의 헌신이 보상받는 그날까지 희망을 놓지 마세요. 음악이 절정에 달하고 지은 씨와 박 회장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지며 통쾌하고도 감동적인 며느리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지은 씨가 써내려갈 진짜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이고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 박 회장님과 지은 씨.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했지만 결국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그녀의 승리. 오늘의 이야기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모든 분께 시원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슴을 울리는 우리 이웃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